나 일단 은행에서 대출할 만큼 받고 네. 신용대출도 받고 사금융도 받아서 아파트 사!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자, 그리고 뭐 부동산 PF나 이금융권 부실 같은 경우 은행권으로 이런 것들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수도권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더 확대시키기는 좀 뭐 이미 최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기준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 PF 문제가 뭐 크게 확대돼서 부동산 시장을 흔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지금 더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거의 200조 원이 있는데 그 처리 속도가 지금 아직도 더뎌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네. 한국 부동산 시장 하락의 신호 또 딴 거 뭐 있나요 혹시?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 말고? 경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경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20조 원, 3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추경에서도 내수의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특히 미국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꺾였고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우려가 더 커지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GDP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교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 한국 경제의 뭐 경제 성장률 1% 미만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경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미분양 아파트가 더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분양이 잘 되는 곳에 그리고 뭐 지방 같은 데는 분양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해버리니까. 안 해버리니까 미분양이 많지 않은데 대신 중공업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가구 뭐 많으면 이제 3만 호 정도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분양 문제가 또 증가하면 특히 지방 같은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방의 그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회복은요? 지금 이 어쨌든 정비 규제로 인해서 풍수효과가 지방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지방은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회복을 제 지인들은 대구에 많이 있는데 대구도 좀 회복을 바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가 가장 최악이라고 봐요. 지방은? 네, 뭐 미분양이라든가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근데 그걸 반영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분명히 수요가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격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공급 확대 정책 방향이잖아요. 이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뭐 이게 빵처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뭐 공급 확대 정책은 늘 펼쳤지만 뜻대로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건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 특히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공급 확대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거나 뭐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급 정책이 무력했던 이유도 사실은 본질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계획 나오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최소 4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이제 5년 이상이 옛날에 걸리죠. 3년이었으면 이제 순살 아파트 사건 뭐 이런 걸 했으면서 이제 뭐 더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어쨌든 공급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 같진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그럼 공급 확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단기적으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0%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럼 매물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물은 감소하고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 해주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흥미롭게 아까 김 작가님이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단기에 집값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준공되고 이런 다음에 집값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하락시킨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다. 경기도에서 집값,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누적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이거든요. 과천이 이렇게 집값이 많은 이유는 많이 상승한 이유는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많이 하고 규제 완화해주면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 목적은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집값 안정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신축이고 하니까. 그렇죠. 인프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집값을 진짜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속도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부동산 쪽이랑 주식 쪽도 다 양쪽 다 전문가시니까 또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분들 만나 뵙고 또 유튜브나 방송도 출연하시니까 유튜브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신문 기사도 많이 볼 텐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가장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가짜 신호나 가짜 뉴스 이런 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대출이죠. 전세 대출이. 네. 근데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할 거예요.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요. 보증금을 더 올려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은 따라서 오를 거야.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어쨌든 이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나 그냥 집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비율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집값을 올려야 돼요. 네. 그런데 전세가 가격이 오르면 나 그냥 집 살래라고 하려면 최소한요. 전세 매매 비율이 60%, 70%까지 올라야 되고 또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순전히 내 돈이어야 할 것. 근데 이미 전세 보증금도요.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순수하게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대출로 이루어진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갭 투자는 전세 매매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를 때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착각하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들었었는데 집 주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이제 살아보니 실제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전세 가격 안 올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가 나중에 더러워서 내가 집 산다 해서 집을 샀더니 결국 서울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전세를 안 올려준 착한 집주인을 만나면 전세 괜찮네. 10년 살았더니 바깥에 나왔더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전세 보증금은 순전히 내 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게 이게 아파트나 주택의 수요를 얘기할 때 유효 수요여야 돼요. 네. 사고 싶은 수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처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네. 아까처럼 그러면 집주인이 괴롭히면 집이라도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에는 뭐냐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집값이 아니다. 이 집을 살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월세랑 전세랑 매매.
그럼 가격에 그런 뭐 너무 투자 목적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제 삶의 행복한 거겠죠? 그쵸. 근데 더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대출을 적게 일으키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을 때 사는 게 더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했는데 아까처럼 27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고점에 샀어. 근데 막 집값이 이제 막 떨어진대. 그리고 매달 이자는 1,000만 원씩 내야 돼.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새 집에 산다고 아우 너무 좋다.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여보. 매달 1,000만 원 이자 내도 그래서 이럴까요? 행복할까요? 그러면 요거 또 다른 건데 하나 여쭤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대부분 결혼했고 이제 애도 있으니까 사례들을 보면 보통 남자들은 집을 살 때 좀 더 현실적인 걸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 자기 연봉과 기타 등등 하면서 눈높이가 조금 이제 내 소득이 마찬가지로 이 정도라면 그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아내는 보통 좀 더 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경이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더 위를 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었던 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쪽이 집값이 더 올라버려요. 결국에는 와이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저는 그게 인과관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대출을 적정 규모라 좀 더 많이 받았을 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참 앞으로 미래에서. 근데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이거 뭐 영원히 근데 묶는 건 아니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그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사실 어쩌면 굉장히 영향이 큰 거죠. 그런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망 아예 한정적으로 제어해버린 거지. 근데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 가서 대출 받아. 그러면 서브프라임 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죠? 사람들의 그런 욕망과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한 이 안에서 조율할 거냐. 그걸 그냥 뭐 사람이 사게 놔도 대출 자기네가 갚는 데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 우선주의. 그러면은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누가 감당해낼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야, 나 왜 집 못 사게 해? 다 사게 해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엄청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럼 내가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보통 동네를 정하고 하잖아요. 사실 동네별로 입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 다 정해져 있고 아파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막 찾아보는 이유는 이게 더 오를지 그다음 플러스로 이게 좀 고평가된 저평가된 이런 걸 따지는 거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대부분 것들 어쨌든 현재 가치 반영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지역을 선택할 때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강남 3구 마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가격이 또 하락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런 지역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개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두 다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진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지역 중에서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정한다. 이게 사실은 기준이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그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가장 지금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위험한 투자는 대출 규제에 그래도 나 일단 은행에서 대출할 만큼 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뭐 이런 막 다른 데서 사금융도 받아서 무조건 아파트 사.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다. 위험한 그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때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럴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시장을 보시고 어떤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라든지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들, 정책들도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저도 뭐 시장의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 뵙잖아요. 전문가분을 제가 판단할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논외로 하고 확실한 건 저 대표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전문가가 좋은 사람이면 뭔 상관입니까? 아니, 전문가를 제가 판단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그걸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제가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대표님이 주말에 뭐 무슨 강좌 하셨잖아요. 네. 뭐 주식 강좌였나요? 주식 강연. 그래서 이틀 연속 하셨다고 하길래 저는 돈을 그러면 좀 많이 버셨겠다 싶었는데, 인산이네, 인산이네. 뭐 인산이네. 사람만 많아. 돈은 안 되고 무료 강연을 무료 강연이죠. 그리고 또 강순의 복도판, 그것도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무료로 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그걸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좀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할 건데, 네. 처음에 뭐, 김 작가님도 도와주셔서 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 만들어서 제가 무료로 레포트 막 봤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욕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사실 아까 이 투자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욕망을 제어한 거라 했잖아요. 저도 요즘 욕심과 욕망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걸로는 소박한 경제 자유는 이렇다 생각해서 마음이 편했는데, 내년에 이제 결혼을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약간 더 가장의 무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누군가를 또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이게 욕심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대표님은, 뭔가 그래도 정말 사람들을 위한 뭔가, 제 입장에서는 뭔가 돈이 특별히 되진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게. 저는 욕심과 욕망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돈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커피 마실 때, 대표 혹시 돈이 좀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벌기 시작하고 많아지면 더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에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너무 좋은 거야. 더 벌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맞아. 이게 예를 들어서 야, 돈 뭐 한 100억, 200억 벌면은 그러면 돈 욕심 없어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이 생기면 200억 만들고 싶고, 200억이 생기면 1000억 원 만들고 싶고, 이런 욕망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돈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뭐 몇 억, 몇십억, 100억 뭐 이렇게 있으면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의 맛을 안 보려고 일단 노력을 해요. 돈의 맛을 안 보려고 일단 노력해요. 그 다음에 저의 욕심과 욕망은 다른 쪽에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한 건데, 네네. 저는 영향력이요. 영향력. 네. 저는 거기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영향력의 끝은 정치인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요? 절대 아니야. 나중에 정치권에 나가시면 이 영상 절대? 다시 올라옵니다. 현재로서는 절대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래는 모르는 정치의 거니까. 목적은 없어요, 일단. 근데 그냥 많은 분들이 잘 돼서, 전 거기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주식 무료 강연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주말에 그렇게. 근데 무료로 강연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주식 관심 1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전 주식할 돈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오셔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도 없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주식 얘기 그래서 안 해주더라. 근데 이광수 대표가 주식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꼭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죠? 나도 언젠가 주식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두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래서 지점에 가요. 그러면 계좌 보고 야 이게 그렇죠. 프리미엄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막 계좌에 돈 없으면 잘 대화도 안 해줘. 주식시장 물어보면 그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언젠가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한 것도 아셔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문턱을 없앤 겁니다. 편하게 와서 들으세요. 누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 욕심을 채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욕심은 막 그렇게 모으고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좋아요. 저 대표님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김 작가님이 진짜 오래 저를 그렇죠. 주변 사람들 평도 같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이 얘기 굳이 이 방송에서 하는 이유도 우리 사실 요즘 다 재테크를 다 하고 돈이 너무 그냥 세상 1순위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그 돈이 얼마 있냐가, 그 다음에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그 사람의 파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꼭 돈 많은 거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닌데, 그 행복도 아니고, 그냥 그 균형점을 저도 요즘 막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막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작가 TV도 저는 그 예전에는 막 재테크 이런 게 훨씬 많았는데 이제 건강 얘기 그리고 사회 얘기 이런 게 하는 프로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막 주식 투자, 저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나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균형을 맞아야 된다. 모두 다 강남 아파트를 가고 모두 다 막 투자, 투기 막 이런 걸 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뭐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주식 강좌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김작가 TV에서 하는 뭐 지금처럼 인터뷰 너무 좋습니다. 부동산 말고. 사실 제가 주식을 또 그 20년 동안 해왔다. 애널리스트잖아요. 기대됩니다. 어느 쪽 전문이시죠? 섹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주종원 사실은 건설업이었는데 건설, 리츠, 그다음에 뭐 에너지, ESG. 요즘 건설 에너지 뜨겁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유틸리티도 했었고요. 뭐 조선도 했었고. 제가 안 해본 게 IT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순의 복덕방이 아닌 강순의 주식방 이강수 대표님 모시고 주식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